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디벨로퍼 워크샵 데이터 아날리틱스 트랙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시간 20분, 80분 동안 제가 앞에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그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을 먼저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퀵랩을 직접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시연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행에 앞서서 저희 현재 디벨로퍼 워크샵을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아래 이제 쇼 몰 버튼 누르셔가지고 디스크립션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샵 클라우드 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로 현재 디벨로퍼 워크샵 라이브를 보고 있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 유념해야 될 점은 그 페이스북의 이름과 저희 온라인 행사를 등록하신 이름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그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게 되니 이 점 유념하셔서 행사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받으시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대한 그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날리틱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아날리틱스 여러 가지로 부르긴 하는데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총 5단계 캡처, 프로세스, 스토어, 아날라이즈, 유즈 케이스로 나눴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펍섭에서 스트리밍을 받아 데이터 플로우에서 처리를 하고 빅쿼리에 저장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용자의 SQL 문을 통해 뭐 구글 시트로 엑스포트 한다든지 일련의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굉장히 그 페타바이트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거의 근실시간에 가까운 리스폰스 타임을 가지고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깊게 볼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가 되겠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유니파이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버킷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빅쿼리에 넣는 파이프라인을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 과정 중 첫 번째 소스, 그리고 중간에 템포러리 로케이션, 그리고 혹시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그쪽에 올려서 사용하는 중간 저장소로 이용되고요. 데이터 플로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단순화된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쿼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되고요. 서브리스 형태로 이제 사용자가 전혀 운영할 필요가 없는 풀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엑사바이트 스케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SQL과 같은 쉬운 언어를 이용해서 뭐 쿼리를 하거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API를 통해서 그 각 환경에 맞춰 그 원하시는 분석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빅쿼리는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이제 쿼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굳이 다른 데 옮기지 않고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빅쿼리 ML, 그리고 이제 지리적 정보를 바로 저장하고 그 사용하실 수 있는 GIS, 그리고 만약에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대시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쿼리를 날릴 때마다 이제 새로 그 인스턴스가 디플로이 돼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BI 엔진 등 저희 빅쿼리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니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빅쿼리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는데 좌측에 스트리밍 혹은 이제 벌크로 이제 로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로딩된 데이터는
그 빅쿼리 내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에 있는 그 Replicated Distributed Storage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 사용자가 만약 SQL 같은 쿼리를 이용해서 질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질의는 자동으로 이제 분석돼서 쿼리 플랜이 짜지고 이 쿼리 플랜이 저희 드레멜 그 High Available Cluster Compute 레이어를 통해서 바로 실행되게 되고 이 전체 과정에서 혹시 필요한 데이터의 이동이나 그런 것들은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셔플 티어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컴포넌트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페타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뭐 4테라바이트 정도의 위키피디아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하는데 몇십 초 정도로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소개됐던 기능들 중에 하나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것이 있다면 이제 구글 시트에서 빅쿼리를 커넥해서 바로 SQL문을 날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들 바로 피봇 차트를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데이터 용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용한 데이터 그 리포트 형태로 뽑을 수 있는 커넥티드 시트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잠시 언급드렸던 BI 엔진을 통해서 실제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쿼리 플랜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몇천 개의 이제 인스턴스가 뜨게 되는데요. 그러한 로딩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인 메모리에다가 이제 이러한 쿼리 엔진을 넣게 되는 BI 엔진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대시보드와 같이 굉장히 적은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경우 서브 세컨드 쿼리로 대답을 드릴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능을 세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레이어나 그 아키텍처가 복잡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쿼리 M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GIF처럼 SQL문을 통해서 빅쿼리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통해 바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텐서플로우에 있는 모델링을 임포트 한다든지 좀 더 필요한 이제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그 모델링까지 빅쿼리 위에서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빅쿼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큰 데이터를 처리하고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가공되고 빅쿼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야 이제 빅쿼리의 최대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빅쿼리에 옮기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희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가공되고 저장된 뒤 아날라이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먼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엣지 로케이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펍섭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아파치의 스트리밍 엔진을 통해 처리된 다음 그 후처리 그러니까 이후에 분석하고 싶으신 곳에 저장하면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빅쿼리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스튜디오 연결한다든지 여기에 뭐 BI 엔진을 넣어서 좀 더 가속화시킨다든지 그런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스트리밍 처리뿐만 아니라 아파치 빔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하시면 뒤에 백그라운드로 돌게 되는 이제 배치 작업도 자동화해서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실 텐데 이제 펍섭에서 들어온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바로 빅쿼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날라이즈 액티브로 빠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아날라이즈 액티브가 나와 있는 이유는 아파치 빔은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썸이라든지 에버리지라든지 필요한 평균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매트릭으로 빼서 실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플로우도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런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서 빅쿼리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서 앞뒤로 이제 유기적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략히
그 아파치 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후에 진행할 퀵랩이 이제 ETL 파이프라인을 데이터 플로우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코드 내용도 좀 보게 되고 빔 모델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치 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션 비욘드 맵 리듀스라고 해서 스트리밍이나 배치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빔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델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프로세싱 타임과 이벤트 타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3번 데이터가 만약에 사용자한테서 온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스코어 같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도착한 시간은 저희 그 데이터 플로우나 그 서비스에 도착한 시간이 이제 실제로 발생한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은 이제 12시 07분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도착하고 처리된 것은 이제 12시 08분에 가까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그 12시 1분과 2분 사이에 발생했지만 실제로 처리되는 시간은 이제 8분에서 9분 굉장히 동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리밍 처리를 할 때 데이터가 오게 됐을 경우 그 실제 이벤트 타임과 프로세싱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파치 빔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모델은 먼저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그 효율적인 모델링을 구성하게 되고요. 무엇을 연산할 건지, 언제 그 이벤트 타임을 어떤 식으로 연산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연산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다시 어그리게이션 되고 뒤에 늦게 들어온 데이터들을 후처리할지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코드는 이제 아파치 모델링을 자바로 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P 콜렉션이 그 아파치 빔 모델에서 그 모델을 연산하는 여러 인스턴스에 동시에 그 정의되어 있는 베리어블이 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통해서 현재 보시면 sum integer per key라고 해서 키별로 들어오는 밸류들을 서밍하는 함수를 전부 다 이제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IF를 잠시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벤트 타임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 이제 이 시간부터 해서 들어온 시간에 맞춰서 전부 쭉 저장하고 이제 51이라는 썸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처리하시는 맵 리듀스나 그 클래식한 배치 프로세싱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러면 언제 이제 중간중간 그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끝이 있는 데이터가 아닌 이제 언바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유닛을 나눠서 이제 윈도우라는 유닛으로 나눠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여기를 보시면 어플라이의 윈도우즈 인트를 통해서 2분 단위로 픽스드 윈도우, 2분으로 딱 떨어지는 윈도우즈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12시부터 2분, 4분, 6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이제 그 따로따로 썸을 나누게 되고 후에 필요하다면 따로 이제 뭐 후처리를 하실 거나 이제 다른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프로세싱 타임을 효율화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좌측 상단에 있었던 9번처럼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고민을 이제 워터마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워터마크 안에 들어온 애들을 먼저 하고 뭐 뒤에 있는 것들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따로 후처리한다든지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리거링 at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터마크에 도달하면 이 윈도우즈가 실행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휴리스틱하게 만들었던 워터마크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워터마크에 유사한 게 도착한 애들은 다 이제 그 실행이 되게 되고요. 처리가 돼서 이제 저장이 되지만 여기 9번처럼 저희의 이제 워터마크를 넘어간 것 같은 간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거나 이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늦게 도착하는 자료를 무시할 수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체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accumulated file pan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진행하고 나서 뭐 워터마크가 끝나고 나더라도 뒤에 뭐 1분 뒤에 한 번씩 게더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늦게 도착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early on time r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9번처럼 늦게 도착한 데이터도 후에 이제 처리해서 작업을 돌리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따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 빔 모델링은 배치, 스트리밍 두 가지 형태 모두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펑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클래식한 배치 작업을 실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하게 될 거고요. 스트리밍 데이터는 아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바운디드 데이터를 가공해서 빅쿼리에 넣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파치 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모델링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육각형 아이콘 데이터 플로우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 빔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모델이고 오픈소스로 돼서 아파치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고요. 저희 구글에서 이제 펀딩해서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스파크라든지 기존의 이제 오픈소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라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필요할 때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키고 필요한 리소스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인 온디맨드 형식으로 리소스를 끌어와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빅쿼리와 마찬가지로 그 서버리스 풀 매니지드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빔 모델링,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exact one streaming 세만틱을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자동으로 이제 오토매틱으로 오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뭐 QPS를 뭐 밀리언이 넘는 QPS도 바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델링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중간 데이터가 이제 각 노드 간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나 셔플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만의 데이터 플로우 셔플,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스트리밍 엔진, 그 스트리밍 처리를 위한 기타 기능들을 제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파치 빔 모델을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아키텍처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의 간단한 이제 그 도식도가 되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이제 빅쿼리랑 굉장히 유사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 컴퓨트랑 스토리지가 중간에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스에서 들어오는 언바운드나 바운디드 된 형태의 데이터를 여기서 가공하고 후처리해서 싱크, 뭐 빅쿼리라든지 최종 위치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별개적으로 뭐 그 데이터 플로우에서 추가적으로 또 제공해 드리는 기능들이 뭐 그래프 옵티마이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펑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때 자동적으로 멀지해서 뭐 한 인스턴스 안에서 뜨는 게 더 효율적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제 뭐 필요하시다면 배치나 아니면 기타 뭐 스케줄링들도 다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오토 스케일링도 당연히 되게 되고, 다이나믹 워크 리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잡을 10개로 나눠서 분산해서 처리 중인데 만약에 9번만 그 특이하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작업들을 다른 인스턴스에서 나눠서 함으로써 전체 평균적으로 실행되는 그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텔리전트 워터마킹, 그 실제로 뭐 인스턴스가 혹시라도 고장 났을 때 자동으로 힐링하는 오토 힐링, 그리고 일련의 복잡한 클러스터가 실제로 구동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매트릭이나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 드라이버 모니터링, 스택 드라이버 로그 컬렉션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의 콘솔에서 잡을 실행하고 로그들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토 리밸런싱을 하는 그 그래프에 대한 앤데요. 이제 100개의 노드를 떠가지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롱테일이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잡을 받았더라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최후의 작업이 끝나야만 모든 결과를 머지해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이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요. 우측처럼 자동으로 작업들을 분리해서 아이디얼한 상태에 있는 노드로 작업을 배분해주는 리밸런싱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이때는 평균적으로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지만 리밸런싱을 통한 다음에 약 15분, 25% 정도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드렸던 셔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데이터 플로우 내부에 셔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Distributed on Disk File System, Distributed in Memory File System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셔플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인이라든지 그룹 바이라든지 이런 셔플이 많이 필요한 그 연산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리밍 엔진에 대해서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리밍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스트리밍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이제 스트리밍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유저 코드와 이제 스테이트 윈도우즈 프로세싱에서 저장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워커 VM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나 레이턴시가 늘 수도 있는데 스트리밍 엔진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유저 코드만 워커 VM에 돌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스테이트랑 윈도우즈 프로세싱에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데이터 플로우의 백엔드 서비스, 저희가 매니저 해드리는 서비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약 반절 정도 줄여서 이제 코어를 실행하시더라도 거의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비용도 거의 이제 차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저 코드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VM의 이미지가 가볍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 작업과 같이 이제 예측하기 힘든 하이피크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오토 스케일링 되면서 기민하게 좀 더 반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워커별로 유저 코드만 올라가게 되고 이제 스트리밍 엔진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고 위에 설명드렸던 뭐 스트리밍 셔플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연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의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대한 서비스들 중에 좀 빅쿼리와 데이터 플로우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 ETL 프로세싱을 하고 프로세싱이 끝난 데이터를 빅쿼리에 저장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현재 라이브 이벤트에 참석해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마인드 메일을 아마 저희 쪽에서 드렸을 텐데요. 리마인드 메일을 보시면 퀵랩을 사용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퀵랩에 들어가셔서 동일한 이름의 뭐 랩을 검색하셔서 하시거나 유사한 랩을 통해서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에 대해서 실제 핸즈온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고 직접 데모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제가 진행하는 걸 보시면서 동일하게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다 들으신 다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ETL에 대해서 잠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extract, transform, load의 이제 첫 글자만 딴 약자가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저장을 로드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퀵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렇게 읽어온 CSV 파일의 이제 로우 텍스트 파일을 저희는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바꾼 다음에 빅쿼리 스키마에 맞춰서 자동으로 넣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짜고 넣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제 데이터 아나리틱스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랩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로 옮기고 데이터 플로우에서 작업을 한 뒤 작업이 끝난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 스토리지 테이블에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퀵랩 ETL 프로세싱 on GCP using data flow and BigQuer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은 이제 총 세 가지의 과정으로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 인젝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이제 조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파이프라인에서 점점 기능을 붙여 나가는 것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 나눠서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먼저 데이터 인젝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스텝에서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빅쿼리에 넣는 작업만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GCS에서 가져오고 이제 CSV 파일인데 CSV의 첫 번째 헤더를 지우고 나머지 이제 콤마로 나눠져 있는 파일들을 각각 다 꺼낸 다음에 딕셔너리로 만들고 이 만들어진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 오브젝트를 저희 이제 빅쿼리 싱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빅쿼리의 로우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그 아이콘과 같이 보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저희 이제 CSV 파일, 이제 예시로 사용할 파일이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이제 랩 환경으로 옮기고 그걸 이제 데이터 플로우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결과를 이제 빅쿼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랩을 진행하는 동안 파이썬으로 이제 아파치 빔 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자바로 이제 개발이 시작됐지만 파이썬, 고 그리고 최근에는 SQL을 통해서 굉장히 쉽고 아니면 지금 현재 계신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코드 이제 인제스트 하는 부분의 파이프라인 코드만 잠깐 발세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제 P로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게 되고 이 정의한 곳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가 보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각 스텝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beam IO read from text라고 해서 이 로딩을 이용해서 그 CSV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할 때 넣는 아규먼트에서 그 파일 경로를 가져와서 첫 번째 헤드라인, CSV 헤드라인을 지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tring to BigQuery row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형태의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맵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파싱하는 이제 메소드를 잠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파싱에 이제 보시면 그 간단한데 스트링을 이제 콤마 단위로 스플릿해서 다 쪼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딕트에 이제 키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스테이트, 젠더, 이어, 네임, 넘버, 뭐 크레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스키마에 맞춰서 저장되게 되는데 스키마에 맞추지만 이 첫 번째 인젝션 단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키마가 전부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항목마다 빅쿼리에 맞는 그 형태가 있을 건데 그 형태는 현재는 이제 변경하지 않고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히 CSV 파일을 말 그대로 인젝트해서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플로우에 빅쿼리에다가 넣는 작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read from file, string to BigQuery 이런 식으로 보시는 이 파이프라인을 그 데이터 플로우 콘솔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젝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번에는 BigQuery에서 그 호환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 데이터 형태를 맞춰 가지고 스키마를 정의하고 스키마에 맞춰서 데이터를 엮는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그 과정은 같은데 보시면 뭐 convert lines read to dictionary object까지는 똑같고요.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이어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 이어 포맷으로 바꾼다든지 뭐 인티저 같은 경우에 인티저로 매핑한다든지 이러한 트랜스포밍을 거친 다음에 빅쿼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돼야 사실 실질적으로는 빅쿼리에서 실제 쿼리를 하시고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정은 첫 번째 이제 인젝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단순히 여기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에서 파싱하는 부분만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코드도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P equal beam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해서 파이프라인 정의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 스키마라고 나와 있는데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JSON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와서 파싱해서 스키마를 들어온 데이터의 스키마를 파싱하는 데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킵 헤드라인 1번을 통해서 CSV 헤딩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맵에 이제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그 파싱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파싱 메소드를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내용이 길어진 걸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랩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코드를 보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히 보셔도 좋지만 제가 실행하기 전에 잠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키마를 이제 JS 파일에서 로딩하고 각 스키마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후처리 작업하는 게 그 이어 데이터에 네 자리의 숫자 이어밖에 없어서 임의로 이제 1월 1일이라는 months and date를 추가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UTF-8로 디코드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랩이 업데이트 되면서 원래 이제 파이썬 2를 이용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파이썬 2가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3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하실 때 이제 실제로는 지우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지우는 내용은 그 실제 랩 디스크립션에도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이것만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크게 에러 없이 랩을 완료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키마 파싱까지 이루어진 다음 보시면 빅쿼리에 싱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스키마 이퀄 스키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온 스키마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파싱되어 있는 딕셔너리에 이제 인티저 2열 같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파이프라인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인데 그 데이터 엔리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들어온 데이터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구매 목록이라고 했을 때 뭐 사용자가 구매한 목록에 대해서 사용자 유저 아이디가 있고 유저 아이디에 맞춰 가지고 유저 정보가 다른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겠죠.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에 뭐 다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조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디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커다란 테이블을 만들게 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과정이 이제 조금 다르게 바뀌었는데요. 그 미국의 줄임말에 대한 코드 테이블을 가지고 오게 되고 실제 데이터에는 뭐 NA 이런 식으로 약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풀네임으로 바꿔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인해서 실제 아웃풋 테이블에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그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이제 여기 state oblig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따로 불러오는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read from 빅쿼리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빅쿼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가져온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약어랑 스테이트 네임을 따로따로 해서 가져오고 이제 메모리에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후에 들어오게 되는 데이터에 그 스테이트 약어랑 이제 매핑을 시켜서 후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빔 맵에 그 as dict 그리고 state abbreviation을 통해서 다 조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조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는 제이슨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스키마에 맞춰서 빅쿼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3단계로 해서 이게 쭉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read from 빅쿼리라고 해서 그 미국 주 약어가 있는 표를 로딩하는 작업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의 데이터를 read from 텍스트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join 데이터에서 이제 양쪽을 다 조인하고 조인된 결과를 마지막으로 빅쿼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킹랩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보내드렸던 리마인드 메일에 퀵랩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퀵랩을 그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 라이브 채널 밑에 디스크립션에 있는 페이스북 그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석해 주시면 그 이후에 뭐 소정의 상품도 선착순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랩을 실행하게 될 건데요. 킹랩에 로그인을 하고 ETL Processing on GCP using Dataflow and BigQuery 랩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랩을 바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ETL
GCP로 검색해도 이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랩 화면을 저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퀵랩을 이미 사용해 보셨으면 이 페이지가 익숙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랩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스타트 랩 버튼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따로 이제 임시로 사용할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배포하고 필요한 파일들이 다 자동으로 로딩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랩을 진행을 하시고, 혹시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택드라이버 로그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로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빅쿼리에서는 어떻게 더 다양한 쿼리를 날릴 수 있는지, 뭐 데이터 스튜디오랑 어떻게 붙어 본다든지 기타 이제 다른 작업들도 수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랩을 진행하실 때 지금 현재 로그인해 있는 이제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이제 이거 그 시크릿 창, 그 인코그니토 모드로 이제 따로 놓고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혹시라도 있을 그 어카운트 로그인 간에 이제 계정 간에 뭐 컴플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console.google.cloud.com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제 우측에 복사 버튼으로 붙여넣기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뭐 기타 뭐 빌링 어카운트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그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랩 환경이 바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 텀스 앤 서비스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보통 여기서 랩을 하실 때 흔히 바로 클라우드 쉘 여셔가지고 바로 커맨드 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셀렉트 프로젝트로 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아이디를 복사해서 검색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통 최하단에 퀵랩스-GCP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랩을 진행하게 되면 뭐 클라우드 쉘의 환경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랩을 그 커맨드 라인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커맨드 라인을 물론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에 뭐 클라우드 SDK를 까신 다음에 뭐 G클라우드 명령어나 따로 SSH로 하셔도 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인 이제 관리자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웹쉘, 이제 클라우드 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시면 이제 5GB의 퍼시스턴트 디스크가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이제 VM 컨테이너가 뜨게 되는데요. 이 VM에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툴들도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시라든지 테라폼이라든지 자주 사용하시는 툴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하단에 그 SSH 세션이 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티먹스로 들어갔네요. 네, 보시면 이제 퀵랩스-GCP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우측에 나와 있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명령어의 환경 변수에 제대로 프로젝트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프롬프트에 뜨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이게 뜨지 않으신다면 Gcloud config list라고 타이핑을 해주시면 현재 이제 Gcloud 명령어에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프로젝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아이디를 보시는 것처럼 복사하신 다음에 Gcloud config set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셨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아마도 이제 프롬프트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쉘 그리고 제가 사용할 GCP 프로젝트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럼 돌아가서 랩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CS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를 주로 다루는 실습이 되게 되고요. 퀵랩에 로그인하시고 이렇게 실행해 주신 다음에 시크릿 창을 띄우시고 시크릿 창에서 console.cloud google.com을 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이제 GCP 콘솔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URL이 나오거든요. 그 URL로 들어가신 다음에 퀵랩에 나오는 유저네임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준비를 저희는 했고요. 이제 액티브 쉘도 저희는 끝을 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로그인 크레덴셜 확인, 뭐 GCP 컨피그 리스트 확인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세팅됐는지까지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제 랩에서 사용할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GitHub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레포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경로에 저희가 사용할 코드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명령어는 직접 보고 타이핑하셔도 좋지만 우측 상단에 뜨는 클립보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고 이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붙여넣기 해서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드가 클론이 될 거고요. 클론이 되는 동안 잠시 여기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내용이 보이시고 데이터 플로우 유징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했던 뭐 인젝션, 트랜스포밍, 조이닝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리드미 파일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그 다른 것들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뭐 ingest data from files into BigQuery, reading file structure from data store,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해서 뭐 스키마를 가져온다든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라든지 기타 다른 그 실습들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그 퀵랩에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인젝션, 트랜스폼 그리고 조이닝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랩을 진행하는 동안 그 버킷을 만들거나 여타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버켓의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DNS 네임의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를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 아이디를 잠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세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수행할 준비가 완료됐고 이제 GSUtil이라고 해서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을 사용하는 커맨드 유틸이 있는데요. 이 커맨드 유틸에 make bucket 커맨드를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make bucket 그 -c 이제 create 뭐 regional 돼 있고 US Central 1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저는 이제 랩에 나와 있는 대로 US Central 1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세 가지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 리전 런칭과 함께 동시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현재 이제 서울 리전에서 테스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사우스 코리아 리전 아이디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바로 그 랩을 시행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켓을 만들게 되고요. GSUtil LS를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버켓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퀵랩을 진행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 마이 프로그레스라는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 단계는 이제 앞서 진행한 스텝들이 다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뒤로 이제 스크립트가 돌아서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뭐 버킷이 만들어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버킷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그린 마크를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이후에 다른 스텝에서 이렇게 이제 체크 마크가 아니라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 빨간색 마크가 뜬다고 하면 혹시 이전 단계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SUtil CP 이제 카페이 명령을 이용해서 GS 파이썬 데이터 플로우 이그젬플이라는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저희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그럼 복사를 해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제 버킷에서 버킷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고요. us names.csv 이제 162메가짜리 파일이 이동하게 됐고, 그리고 보시면 head us na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 파일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파일은 말 그대로 앞선 파일의 그 헤드 부분 이제 적은 라인만 가져온 거고요. 좀 그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만약에 GSUtil 이제 ca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cat은 말 그대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cat처럼 파일의 일정 부분만 가져와서 보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을 바로 스트리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cat 하기 전에 이제 파일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GSUtil ls 버킷을 확인하고 이제 버킷 안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파일즈라고 해서 경로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데이터 파일즈 안에 보면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us_names.csv 헤드 파일은 아마 굉장히 사이즈가 작을 겁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나 유닉스에 익숙하신 그 ls 명령어 그대로 lh 옵션을 줘서 보시게 되면 파일 크기를 보실 수 있고요. 307비트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복사해서 GSUtil cat 내용이 적으니 그냥 전체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이 쭉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바로 가공해서 바로 저장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 플로우가 실행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바로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아니시면 그 여기 헤드가 아니라 USA_names CSV를 이용하시면 이대로 캣을 하면 화면이 다 차버릴 것 때문에 이제 헤드 옵션을 줘서 보게 되면 헤드만 해도 엄청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는 이제 헤드 파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다 복사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빅쿼리의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별개로 이제 그 BQ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BQ MK 레이크를 하게 되면 빅쿼리에 이제 그 데이터셋 레이크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BQ MK 레이크라고 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BQ ls 하면 GSUtil처럼 이제 데이터셋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제 show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SUtil, BQ 아니면 gcloud 명령을 이용하시면 대부분의 작업들이 다 커맨드 라인으로 수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을 이제 콘솔 화면에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스토리지를 검색해서 가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스토리지가 바로 보이게 되고,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잠깐 캣을 통해서 내용을 봤던 head_us names, us_names 파일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만 더 띄워서
이제 빅쿼리 콘솔도 이제 뒤에 봐야 되니까 이제 미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바뀐 이제 빅쿼리 UI를 띄우게 됐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뭐 BI 엔진이나 뭐 스케줄드 쿼리, 뭐 크론 잡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보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만들었던 레이크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아무 테이블도 없고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빨리 첫 번째 인젝션을 진행해서 그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읽고 뭐 기타 작업을 하는 데이터 파일을 수행하시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쉘의 이제 코드 에디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건데, 그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쉘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 가벼운 형태의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새로 창이 뜨면서 클라우드 쉘 탭이 생기실 건데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터미널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요. 이제 팀웍스로 세션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단에는 이제 그 아톰 에디터와 유사하게 생긴 이제 그 에디터가 바로 뜨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뜨고요. 잠시만요. 너무 밝아서 좀 어둡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저희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가서 이제 이그젬플 데이터 플로우 파이썬 이그젬플 경로의 파일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인리치먼트 인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아파치 빔 모델이 파이썬으로 그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할 아파치 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발췌를 해서 잠깐 보여드렸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각 라인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KS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CSV에서 들어오면 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릿해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쭉 내려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가져오는 부분이고, 쭉 내려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쭉 일련의 코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얼마든지 이제 이 코드 에디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서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이썬 3를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경로로 들어간 뒤에 버추얼 ENV를 통해서 파이썬 3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에 들어와서 PIP를 인스톨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3로 이제 venv 만든 다음에 액티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 아파치 빔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좌측에 venv 그 버추얼 인벨리먼트에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이제 PIP 명령을 통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웹 환경에서 제공해 드리는 아이디라 당연히 이제 뭐 데스크탑에 있는 그 뭐 이클립스나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만큼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뭐 코드 하이라이트나 기타 뭐 린트 정도의 가벼운 기능들은 다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뭐 GCP를 이용하면서 코드를 잠깐 보시거나 수정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대로 두고요. 네.
지금 PIP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PIP 설치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바로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수행할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파이썬 데이터 플로우 파이썬 example data injection .py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아파치 빔 모델이 있게 되고, 저희가 이 데이터 플로우가 실행될 프로젝트, 그리고 이 아파치 빔 모델링을 실행할 러너의 타입,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 그 아파치 빔 모델이 프로세싱 되는 동안 사용할 스테이징 로케이션, 그리고 임시 파일이 저장할 임시 파일 로케이션까지 다 정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실제 가공을 할 이제 head underbar us names 파일 경로를 여기다 기입하고, 마지막으로 save main sessions라고 해서 그 분산되어 있는 인스턴스 간의 세션을 공유하는 옵션을 켜고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러시가 다 있고 쭉 해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VEMB가 들어와 있는 곳에서 바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파이썬 3 저희가 세팅을 했고 이제 PIP로 아파치 빔을 깔았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SDK랑 아파치 빔 SDK가 따로 개발이 되다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2.0이 되면서 이렇게 별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파치 빔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지금은 그 아파치 빔에서 개발되는 그 빔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잡이 러닝 상태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 플로우로 와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웹 콘솔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각 펑션별로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드에 정해놨던 각 스테이지 이름이 있는 박스들이 이렇게 그 이해하기 편하도록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잡 로그즈라고 해서 이 잡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그들, 인스턴스에 있는 것들 로그들은 다 이제 취합이 돼서 여기 잡 로그즈에 남게 되고, 뭐 워커에서 가져오는 로그들도 다 여기 가져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에러를 잡아야 되는데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게 뭐 파탈 에러나 뭐 키 에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여기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 중단하시고 디버깅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이제 그래프뿐만 아니라 우측에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을 쭉 보실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치 형태로 구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로딩하고 처리가 다 될 때까지만 구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잡 매트릭스에 가서 보시면 이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뭐 숫자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노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루풋, 뭐 초당 엘리먼트를 몇 개씩 처리하고 있다든지 뭐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이 정말 효율적으로 워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면 이제 좀 더 깊이 스택 드라이버 로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깊숙이 더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워커 하나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플로우의 워커로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어디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야 할 때 지정했던 프로젝트의 컴퓨트 엔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컴퓨트 엔진 VM을 워커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US 센트럴 1C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들어가서 내용들을 깊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시리얼 로그라든지 보시면 뭐 부팅 과정이나 그런 과정들도 여기서 다 쭉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체크 마크가 다 떴는데요. 체크 마크가 떴다는 말은 이제 잡이 다 수행이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잡 로그를 보게 되면 스타트도 다 끝났고 처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깐 쉘로 들어가서 결과를 보고요. 보시면 이제
스타팅이 끝났고 이제 티어 다운돼서 1개에서 0개로 바뀌겠죠. 워커가 스타핑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가공돼서 빅쿼리로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쿼리 콘솔로 들어와서 빅쿼리 콘솔로 들어와서 리프레시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USA 언더바 네임즈라고 해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입이 다 스트링으로 해서 이제 그 트랜스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됐고, 이제 프리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뭐 쿼리를 하게 되면 바로 쿼리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쿼리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이슨 형태로 출력하시거나, 보시면 save result 아니면 explorer 데이터라고 해서 뭐 딴 쪽으로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보낸다든지 기타 뭐 추가적인 작업들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 아니면 쿼리된 결과를 다른 빅쿼리에 저장해서 또 다른 빅쿼리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쿼리 결과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마가 전부 다 쿼리 리절트라서 안 나오는군요. 잠시만요. 테이블로 가서 보시면 이제 스키마가 전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제대로 스키마를 읽어서 와서 시행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코드 하는 부분이 이제 파이썬 3랑 2랑 호환 선생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찾으셔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 찾아서 지우는 과정은 저희가 미리 띄워놨던 이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쉘에 트랜스포메이션 파일을 로딩하고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파일이 로딩됐으면 쭉 80번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80번으로 가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지워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익스플로러 폴더 트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쉘이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하고 그냥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 그 내부의 파일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수정이 완료됐고, 저희는 이미 이제 스토리지랑 뭐 빅쿼리 데이터셋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프로세싱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이제 똑같이 명령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만 다르고요. 뭐 러너도 데이터 플로우로 갖고 스테이징 로케이션이나 그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도록 9개의 레코드가 있는 헤드가 아니라 USA 언더바 네임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네, 바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 잠깐 화면이 프리징 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명령어를 동시에 넣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 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저희 이제 인젝션이 아니라 저희가 수정했던 트랜스포메이션 파이 아파치 빔 모델을 가져와서 바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행하고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한번 이 두 번째 잡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작업이 약 이제 5분 정도 걸려서 끝났고요.
물론 레코드가 9개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제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환경을 준비하고 인스턴스 배포하고 각 인스턴스에 저희 빔 모델 설정하고 그런 것들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작은 뭐 9개의 레코드를 사실 데이터 플로우로 처리할 일은 많지 않고, 굉장히 뭐 페타나 이제 굉장히 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올리고 그것들을 주르륵 연산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수행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번에는 제대로 스키마 파일을 읽어서 그 스키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겠죠. 보시면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드에 스키마 파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리소시즈에 USA 언더바 네임 언더바 year as date라고 해서 이제 제이슨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폴더 경로의 리소시즈에 가서 보시면 USA names 쭈루룩 해서 보시면 뭐 state, gender, year, name, number, 뭐 created date 쭉 해서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클라우드 쉘에 있는 스키마 파일을 로딩해서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작업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 로그를 보시게 되면 쭉 작업을 수행했고요. 일단 오토 스케일링 타겟을 1로 한 상태로 이제 바로 이제 그 VM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VM이 배포됐고 작업이 수행 중이고요. 아직 워커나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로그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네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고 2분 55초가 지났고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커가 이제 자동 스타트가 다 잘 됐네요. 이제 스타트가 끝났고 스타트가 됐으니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링에서 정의했던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 하나의 블럭 안에 어떤 스텝들이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런 작업들이 모여서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멀지해서 같은 인스턴스 안에서 수행되도록 저희가 그 따로 그 자동으로 옵티마이징을 합니다. 만약에 뭐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 리셔플링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멀징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엘리멘트 퍼 세크라고 해서 초당 3,000개 정도의 엘리멘트가 처리되고 있고요. 보시면 처리된 엘리멘트들 라인 같은 경우에 초당 거의 같은 속도로 이제 싱크돼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뭐 굉장히 작은 뭐 비트 단위의 굉장한 뭐 9개의 로우밖에 없는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금방 끝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데이터를 풀링해서 프로세싱하고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의 잡 디테일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복잡하고 뭐 아니면 특정 매트릭을 가지고 쿼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세 창 화살표를 이용해서 스택 드라이버 로그를 띄우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쿼리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매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이
계속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빅쿼리로 가서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아서 테이블이 생성되진 않았네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 작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지막 조인하는 것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엔리치먼트 이제 조인을 수행하게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디코드 부분을 지우셔도 좋고, 보시면 이제 if문이 돼 있어서 사실 바로 이제 처리가 되긴 하는데, 일단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코드 부분을 지우고 바로 이 러너 커맨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수행된 상태로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제 TTY가 물려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컨트롤 C로 나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작업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로그를 계속 잡고 테일링하고 있었던 거고요. 들어와서 리소스가 아니라 인젝션 엔리치먼트로 가고, 엔리치먼트의 81번 줄이죠. 81번 줄인데 약간 두 칸 위일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 버전 체크를 하긴 하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 UTF 디코드 부분을 지우고 혹시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엔리치먼트 이렇게 보시면 위에 ID에서 바꿨던 내용이 자동으로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적용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 번째 작업을 이제 백엔드에 돌려놓고요. 세 번째 작업은 이제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박스가 세 가지 박스가 한 줄로 나와서 인젝션, 트랜스폼, 그리고 이제 로드하는 ETL, 전형적인 ETL 작업이 되게 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다르게 될 겁니다. 지금 작업 목록이 아직 안 올라왔네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도 되고 있고, 네, 세 번째 잡이 올라왔네요. 세 번째 잡도 띄워놓고 두 번째 잡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약 9분 정도 수행이 됐네요. 계속해서 초당 6만 개 넘게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긴 작업을 수행하시면 오토 스케일링 되는 부분들 보시면, 첫 번째는 0개의 노드로 시작했다가 뭐 6개 쭉쭉쭉 늘어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이 되고 있고, 스루풋도 이제 초당 평균 스루풋이 나오는데 한 4,000 해서 쭉 처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이제 조인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인하는 부분이 아예 따로 있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측은 그레이 아웃이 되어 있고 좌측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주 이름 코드 네임 테이블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게 이제 수행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메모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후작업을 하면서 조인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제 박스가 하나지만 내용 안에 보시면 각 실제로 실행되는 펑션들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매트릭을 뽑아서 바로 데이터 플로우로 던질 수 있어요. 이 펑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초당 처리되고 있는 특정 펑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트릭을 많이 뽑게 되시면 여기 우측에 이제 그래프로 따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매트릭 옵션을 안 넣어서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들이 끝나고 나면 여기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초당 몇만 개씩 벌써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쭉쭉쭉 들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제가 이걸로 수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언더바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일이 작아서 금방 이제 수행이 되고 끝이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US 언더바 네임스라고 하는 더 큰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도 좀 보고 하기 위해서 좀 큰 파일로 해드렸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파일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서 한번 파일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쉘을 하나만 더 띄워서 프로젝트가 없겠죠? 프로젝트 넣고 보시면 이제 161메가 정도인데 라인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쭉 실행이 되고 있고 2번을 보면서 동시에 3번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번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전 빅쿼리 가서 잠시만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레이크가 있고, 네, 다 작업이 다 끝났네요. 이제 엔리치먼트 그 스키마 가져오는 거 보시면 아까는 이제 그 USA 언더바 네임즈 같은 경우에 다 스트링이었는데 이번엔 전부 다 그 타입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다 제대로 정의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디테일즈를 보면 그 현재 테이블 사이즈는 제대로 calculation이 안 된 것 같고, 프리뷰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그 들어와 있는 것들, 이 엔리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이닝 된 거죠. 조이닝 돼서 스테이트의 풀 네임이 다 처리되고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트랜스폼 이제 스키마 가져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스트링 데이트에서 다 스키마 가져오게 되고, 프리뷰로 가서 보시면 1월 1일이 붙은 이어 데이터가 쭉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결과인데, 이제 스테이트에 이제 코드명만 있어요. 이 코드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빅쿼리 테이블을 로딩해 온 뒤 그 로딩해 온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맨 우측에 이제 스테이트풀 네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칼럼을 추가해서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트랜스폼한 로우 수를 조금 볼까요? 보시면 테이블 사이즈는 227메가로 끝나고 로우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의 로우를 다 처리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0만 개를 쭉 다 처리를 여기서 하게 됐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끝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 작업이 모두 체크 표시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픽쿼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쿼리를 한다든지, 쿼리 예를 들어서 프리뷰해서 전부 조금 앞에 1000개만 잠깐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다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구글 시트나 데이터 스튜디오로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기타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랩이 끝나면 여기 엔드 랩을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마지막 그 추천드리는 것들만 설명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킹랩 데모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플로우랑 빅쿼리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혹시 뭐 더 많이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그 주제별로 이제 레퍼런스 가이드가 모여 있는 튜토리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ETL 작업을 릴레이션 RDBMS랑 어떻게 ETL 작업을 해서 데이터 플로우에 넣는지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조이닝해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디노멀라이즈된 결과를 빅쿼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산되어 있는 로그를 어떤 식으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레퍼런스 가이드가 있게 되고요. 튜토리얼즈로 가셔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혹시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GCP 러닝의 데이터 앤드 ML 코스를 가시고 이 코스에 가시면 이제 코세라라든지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들을 참석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80분이 다 지나갔는데요. 제가 오늘 그 구글 데이터 아날리틱스 트랙을 맡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준호였습니다. 이후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 FAQ에 올려주시면 뒤에 많은 구글러 분들이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